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1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 초청 강연 시간인데요. 초청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회 통일포럼위원장으로 3선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사단법인 단체 신채영 선생 기념사업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선의열단 기념사업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우 국민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맡고 있던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에게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몇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하면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회장 맡고 있고,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렇게 하면은 이부영 전 의원께서 회장을 맡고 있고, 근데 그런 단체 한 20여 개 단체가 뜻을 모아서 우리가 좀 이게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를 만들자. 그래서 3년 전에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리다고 네가 지금 회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친일파 백선엽의 군복을 비롯해서 5명의 친일 행각을 했던 군인들이 군복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있으면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모아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람 많이 안 하고 한 20-30명 정도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지난 8월 한 달은 채 안 되는 한 20일 전에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게 참 부끄럽다. 우리나라 국군이 정통성을 독립군 토벌대에서 찾는 이런 나라의 군대를 내가 기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답은 얘기가, 우리는 사람 보고 결정한 거 아니다. 그 군복이 가지고 있는 의복만 보고 문화재 가치를 보고 했다. 그러냐? 그렇다면은 박정희를 처단한 김재규 군복과 권총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라.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좀 충격을 주었었는지 그 다음에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문화재를 한다고 해놓고 보류를 시킨 아주 드문 사례 중에 한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각국마다가 그런 정파적인 일보다는 좀 민족 공동체에 관계되는 일 가지고는 발언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 반에 저희들 함세웅 신부나 이부영 의원이나 이종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 우리 이사들이랑 이사회를 수립해놨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번에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희들 요즘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원웅이 하면은 독립군의 아들이요,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독립군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고향이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저희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언론에 나가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 동창회 가면 하는 얘기들이, 야, 그 얘기를 왜 어릴 때 안 했냐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어릴 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촌네 이런 친척들까지도 전부 다 그걸 쉬쉬해야만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친일파들이 경찰서장도 하고 뭐 구청 군수도 하고 면장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말 하면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초중고등학생들이, 동창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1945년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방은 친일파만이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정전 할 때 정전협정에 의하면은 그 사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7월 27일 날 1950년 7월 27일 날 협정을 맺으면서 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은 중공군을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동시에 정전협정 완결과 동시에 한국전쟁. 그런데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군사협정 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이든지 간에 원하는 장소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미국은, 그리고 우리 남한은 뭐 협정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정전협정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제에 들어가 있는 3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문제를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 3개월째 되는 그날, 그 달에 10월 1일 날 바로 미국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미군이 원하는 어느 장소든지 간에 그것에 주둔할 수 있다고 하는 협정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3선 중에서 8년 동안을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 통일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은 무려 9명 바뀌었습니다.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반기문 총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외교부 장관 9명을 바뀌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입장으로는 남한은 전 세계 192개 나라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미국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놓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분단 극복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예를 들면 보잉 회사 같은 건 군산복합체인데, 비행기 만들고 가는 보잉 회사는 한때는, 노태우 때는, 우리가 율곡 때는 1년 매출액의 70%가 한국이 무기를 사는 데 썼습니다. 지난 5월 북미 간의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긴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언론에는 안 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기업들이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 빨대 꽂아놓고 뽑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미국 방문해가지고 이틀째 됐는데 뉴스에 MBC인가 뉴스에 그것도 밑에 자막이 아니라 큰 글자로 그 업적이 나오더라고요. 방문 실적이.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제일 큰 게 1억 불 하는데 보잉에서 1억 불 한다고 나오고 그 밑에 3천만 불 하는데 어떤 회사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한데 그건 아주 작게 나오는데 1억 불 보잉 딱 봤을 때 야 이게 투자냐. 근데 국민들은 쏙씁니다. 그것을 업적이라고. 그 회사의 주식이 4월 5일에 폭등했다고 하는 걸 아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그 주류 언론들이 그걸 보도조차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한미경과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아주 실질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또 귀찍은 없지 않은 중요한 미국의 한 정책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당선 축하 사절단의 대표로 오바마의 친서를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국통입니다. 미 국무위에서 동아태 담당 차관부를 오바마 정부 5년 동안에 전반기 5년 동안 지냈습니다. 지금 또 나가가지고 미국 군산복합업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축하사절단의 대표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 2,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다녀가는 사람입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다녀가 아주 한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난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그때 막 시끄러울 때 4월 4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 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는 남한의 정책 결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닫았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은 미국의 숨은 이익을 지키는데 위협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름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름이라는 게 옛날 지주들이 있으면 소작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야, 지가 직접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소작인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네가 관리해 그래.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고 뭐 가옥에 그 소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름인데 지주보다 마름이 더 권세가 셌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마름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겁니다. 그 마름으로서 금강산 관광도 결국은 단절시킨 겁니다. 민족적 관점은 외면하고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온 정권이 지난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상득이가 버시바우 만나가지고 남이 안 들으니까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친일 친미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믿어라. 우리 뼛속 깊이 친일 친미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한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가면 좀 잘 좀 대우해서 폼 좀 나게 해줘라. 그것만 하나 부탁한다. 그러니까 버시바가 미국에다 보고서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됐다. 미국이 그거 해줘라. 보기 좋게. 그림도 그려주고 같이 카트도 차고 이렇게 하면 폼 좋게 하고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 건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 무엇을 하면서 준비를 하라. 버시바의 보고서입니다. 비밀 보고서입니다. 이게 바로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남북관계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서 종교가 됐든 문화계가 됐든 체육계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채널이 있으면 북경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만나서 상의하라고 그럽니다. 개성장에서 서로 상의를 해라. 상의하는 내용만 우리한테 알려줘라. 언제 만난다고 해만 해줘라. 동영상에서 만나라 자유롭게. 상의를 뭘 해도 좋다. 그쪽 요구사항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그쪽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만 조치를 해라. 다 상의하는 건 다 해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자유스럽게 만나게끔 다. 근데 이명박이 그걸 딱 닫았습니다. 우리 이외에는 만나면 안 된다. 만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 우리를 돕게 하러 의료품, 영아, 어린이들 뭐 분유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뭐 만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을 허가, 우리가 만나는 거라고 하기 전에 사전을 못 만난다. 그게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오이사 조치를 보면서 박정희가 유신체제에서 긴급 조치를 한 이유가 뭘까? 박정희가 유신체제에서 긴급 조치를 한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가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결여, 자기 스스로가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결여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속 들어오면서 의사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유지를 할 것인가? 민족적 정통성의 결여에 대한 불안감이 니들 만나지 마, 민간인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야당이 이 문제를 위해서 정권 바뀌었을 때 한번 크게 걸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걸어야 됩니다. 그걸 당력을 모아서 걸고 그걸 푸느냐 안 푸느냐. 응? 그걸 통해서 안 풀면 안 푸는 대로 안 풀리는 대로 현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대중에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 저는 원래적으로 비핵주의자입니다. 반핵주의자. 어느 세계 어딘지 간에 핵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걸 떠나서 정책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핵 보유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의 갈등은 그건 별개로 따지면 남북한 갈등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은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휴전협정 이후에 미국은 무려 20여 차례 외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들면 베트남도 침략이죠. 이라크, 니카라과, 과테말라, 라오스, 캄보디아, 포르투갈, 이란, 유고 연방, 아프가니스탄, 그라나다. 그런데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2, 3년 안에 1년 안에 한 번씩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위험한 나라입니까? 한 번도 침략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위험한 나라입니까? 전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건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갑을 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한 북한의 저항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갑을 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한 북한의 저항입니다. 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2003년 제가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저과 만나더니 평양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 한 2,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밀사설, 특사설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북한을 가서 제가 북한의 지도부를 만나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앞에는 예를 들면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DJ 정부 때는, 그리고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남북관계에 실무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 대타로 제가 처음 가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는 이 대북 정책의 기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북한 체제를 전폭할 의사가 없다. 의도적으로 니들이 체제를 유지하고 안 하는 문제는 니들 문제다. 내정 간섭 안 하겠다. 두 번째, 북한이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진입하는 것을 진심으로 도와주겠다. 세계 시장 체제에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 진입하는 걸 진심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때는 한참 부시가 북한을 이라크 치고 나서 북한 치겠다고 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선제공격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오손도손 잘 지내는 모습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제주도에서 남북 민족 평화축전을 갖자. 북한의 문화체육인들 한 몇백 명도 오고 남한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한번 축제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걸 서안에서 10월 하순경에 그걸 제주도 남북 민족평화축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부시 정부가 등장해서 클린턴 정부가 만들었던 제네바 합의가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만들었던 1994년에 합의된 제네바 합의에 의하면은 아주 기본 골격이 이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 당시에 아직 핵을 안 만들었을 때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북한에게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줘주겠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형이어야 된다. 거기서 프로토늄 추출이 불가능한, 프로토늄 추출하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해야 되니까 한국형으로 하겠다. 그 합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동안에 북한이 그 완료되는 동안에 중유를 공급해달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1년에 40만 톤씩 중유를 공급하겠다. 이 합의 기본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 80%의 북한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가 완성은 아니지만 진척이 됐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부시가 그것도 안 된다. 클린턴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언론에 나오는 거,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면 A, B, C 정책이래요. 부시 정부를. Anything but 클린턴이에요. 뭐든지 하는데 클린턴이 한 거 하나 다 빼놓고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Anything but.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미국 내에 여야 관계의 그런 클린턴과 부시와의 그런 갈등과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희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우리 남만 보고 지원하는 거 하지 말아라. 상당히 돈도 지불했는데도 더 이상 뭐 영변 핵실험 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핵에 뭐 만들어주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유 공급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 그럼 그럼 우리도 NPT 탈퇴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핵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언론 조중동이 북한이 약속한 걸 깼대. 약속의 전제 조건이 깨지니까 깬 겁니다. 강대국과 약속 간의 약속을, 강대국과 약속간의 약속을 역사상에서 약속이 먼저 깬 사례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보는데요? 깬 거는 미국이 깬 겁니다. 북한이 약속을 한 거는 그러면 약속 계속 지키라는 겁니까? 여기서 약속을 깼는데? 근데 이 북한이 핵 안 한다고 해놓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는 일반 대중들은 모르니까 북한이 말 바꾸는 나라로 되는데 사실 미국이 깬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통일통 위원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물밑접촉을 하면서 서로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북한은 양자 회담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가 미국인가 딴 나라 필요 없고 두 나라만 하자. 남한도 필요 없고, 뭐 중국도 필요 없고. 근데 미국은 육자회담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한 점 좁혀지고 않을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자 4월 달에 북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고 제가 좀 설득을 했습니다. 육자회담 하자. 응? 우리도 도와줄 테고, 특히 중국이 너희들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북한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북한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인 미국은 이해 당사자라니까 놔두겠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나라도 개입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주권 문제를 왜 중국이랑 개입해서 상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대한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가 이거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중국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고 우리를 팔아서 지들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북한이 그 당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응해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북한의 입장이면서 제가 느낌이, 제가 답변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굉장히 자주적이고 외세의 개입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라는 노력을 투철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핵개발과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를 했더니 미국이 제시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동의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북한이 왜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을 건가. 딱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만에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중국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하면서 일관되게 중국의 외교정책의 큰 캐치프레이즈가 강대국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강대국 패권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면서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1951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중국 탄핵안이 미국이 주도하에 가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 가결될 때 소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지금 요즘 중국이 북한에 하는 식으로 적당히 우물점을 피해가면서 체면 취하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쓰라린 외교 고립의 길을 걸어온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 주장하는 게 비동맹 운동을 하면서 내정 불간섭,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든 국가 주권이 동등한 원칙, 국가 주권의 원칙, 이걸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강대국 위의 세계 질서를 변혁해야 한다. 그게 수십 년간 1949년 이후에 건국 후 지금까지 계속 요즘도 그 얘기를 해요. 패권주의는 우리 안 하겠다. 강대국 위의 세계 질서를 변혁시키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모택동, 주울레, 등석평, 강택민 쭉 이어오는 중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중국이 동의해 준 것은 바로 중국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강대국 패권주의 그 깃발을 사실 내리는 것입니다. 그 퇴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이 또 하나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국의 변질입니다. 근데 그 변질이 있는데 좀 걸리는 거예요. 너 과거를 알잖아요, 서로들. 북한과 중국 사이는 과거를 알아서 그걸 떳떳하게 좀 미안한 감정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더욱이나 한 가지는 중국이 언제 북한에게 SOS를 준 적이 있는가 하면 90년대 중반에는 동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동권이가 위기가 오니까 북한에 SOS를 쳤습니다. 베트남에다가 우리 세 나라가 단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권이 무너진 동권 자유화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을 막아내자. 그래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요즘 달라지니까 이렇게 바뀌려니까 중국도 좀 곤혹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이해 안 하고 북중 관계를 설명을 하면은 그 외교의 전통과 이걸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명박 정부가 뭐라는가 하면 중국 가가지고 북한에 압력을 좀 가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남북관계나 외교문화 전문가라는 사람이 TV나 종편에 나와가지고 뭐 북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 압력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미 종속 외교에 익숙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북한을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북한 문제는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밀접하게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특히 통일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깨는 카드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왜 그러냐?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6년, 2007년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제가 뭐 통일통 위원장 하면서 중국에 이제 다니면서 중국 고위층들 만나면은 북핵 문제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1950년대에 자기들 핵이 없는데 메가더가 제안한 것이,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이 만주에다 핵 폭격을 하자. 응? 아이젠하워 결국 안 받았죠. 그때 굉장히 당황했대, 내부적으로. 핵이 없는데 핵 폭격 얘기하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대요, 자기들이. 그런데 미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서둘러서 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얘기가 싹 없어져 버리더래. 핵실험이 성공했다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의 핵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대외적으로 어느 단계인가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다음부터는 중국을 핵이라는 얘기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이 핵을 이루는데 미국의 핵 문제 때문에 소련도 핵 개발한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얘기는 중국의 고위층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걸핏하면 북한에다 핵무기 사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북한에 걸핏하면 핵무기 사용 얘기를 하는데, 북한 보고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북핵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야 된다. 남한이 핵을 가진 국가와 군사훈련도 하고 또 군사동맹도 맺고 이런 속에서 북한에게 핵 포기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하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아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북한의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온갖 여러 가지 공보를 써가지고 했는데, 북한 비핵화 문제를 했더니 북한이 그걸 안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라. 한반도 비핵화의 그거는 막연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한미 동맹을 파기해라. 핵을 가진 국가의 파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을 깨는데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 이해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가 자꾸 국제사회에서 북핵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해봐야 시도 안 먹힙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내가 보면 좀 나이브하게 우리 관점에서, 우리 시각에서, 또 그것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일본의 시각에서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관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06년인가요? 그 9월인 것 같은데, 버시바우 대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국회 통일교통위원장실에, 통일교통위원장실에 찾아왔는데, 그때가 한미 관계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2006년 9월이 좀 그렇게 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해 여름에 7, 8월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그걸 대화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고, 미국은 응징을 해야 된다, 부시 정부는, 부시 네오콘들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편할 때인데, 이렇게 양국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을 때인데, 버시바가 우리 방을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를 했다. 자기는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연구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봤다. 자기가 전문가다.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이 저게 무너진다, 붕괴한다. 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더구나 제가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있는 사람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걸 대사가 그거는 본인이 개인의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론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구권 사회주의자와 사회국가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는 그냥 단순히 민중에게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권력 정치 때문에 이렇게 갖다 앉혀놔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중과의 교감이나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게 없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중의 집단적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서 집권을 하고 있다.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그래서 동구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니들이 미국의 최강 시절인 1945년서부터 전제까지 미국이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미국이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겼다. 근데 이기지 못한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쟁이 한국전과 월남전 아니냐. 그게 왜 적겠느냐. 그런 민중의 기억, 집단적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과 싸우는데 니들이 힘들어서 못 이긴 거다. 근데 그런 역사적 교훈, 특히 베트남전에서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안 배우고 있느냐. 저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해인 2005년 9월에 육자회담의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9.19 합의입니다. 2005년 9월 19일 날 육자회담에서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는 부시가 깼지만 자기가 또 증권해서 새로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9.19 합의입니다. 9.19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9.19 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고 NPT에 복귀한다. 그 대신 나머지 미국 등 육자회담 참가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경제협력을 해주겠다 하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9.19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에 20일 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게 다 무너졌죠.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9.19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미국이 금융제재로 아무것도 막 다 동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깨졌잖아요. 근데 그 깬 이유가 버시바우 생각으로는 이미 이게 무너질 정권인데 미국의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 무너질 정권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할 수 없이 남의 노무현 정부도 있고 또 중국이 또 뭐 하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억지 주냐으로 하긴 했는데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미 회담에 있어서 북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요한 계기에 깬 거는 북한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홍보하지 않잖아요. 약속해놓고 왜 깨냐. 약속한 것에 이쪽이 먼저 깨니까 그 약속이 깨진 건 생각 안 하고 그쪽에 니들 해가 안 한다고 NPT 살 때 안 한다고 해놓고 왜 하느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관성이 결여입니다. 한 정권이 약속했는데 그 다음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북한은 어쨌든 한 정권이 계속 가는데 그 뭐 3대 세습인데 여기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뭐를 하는가 하면 진짜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인지 북한을 전복시키는 게 목적인지 그게 모호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핵만 제거하려고 했다가 또 아니면 또 뭐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했다가 뭐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금
북미 회담이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일관성의 결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내용이. 또 하나는 미국이 그 목표가 모호합니다. 정권이. 그러니까 클린턴이 잡았을 때는 북한이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상관없겠다 그러다가 또 강경파들인 부시가 집권하면 아니다,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행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여당한테 책임을 그걸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최고위원회를 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최고위원 의결로 미국에 이렇게 하라, 미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야당이 전문가 제기를 못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한반도 내의 정책인 변혁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는 외세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 막 56국으로 막 나눠져 있다가 수나라로 통일되고 당나라로 통일돼서 단일국가가 되니까 고구려 백제가 망합니다. 중국이 분열됐을 때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원나라가 망하니까, 그리고 명나라가 들어오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막 봉건왕조로 흩어져 있다가 도이토이 시대가 통일해서 단일한 국가에서 강대국가가 되니까 이민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망하면서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조선이.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는 주변 국가 역학관계에 아주 긴밀하게, 정권의 교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금 변하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9.11 사태 이후에 새로 생긴 기구입니다. 미국의 CIA나 FBI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 매년 4년마다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페이퍼를 냅니다. 금년 1월에도 페이퍼를 내는데, 페이퍼의 내용이 글로벌 트렌드 2030입니다. 세계적 추세, 지구의 추세, 세계적 추세 2030. 그러니까 2003년에는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오바마 정부 이제 또 하나 그 앞에 나온 거는 글로벌 트렌드 2025입니다. 2025와 2030을 이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계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세계 전략을 세웁니다. 중장기 계획을. 이게 CIA 자료니 무슨 자료니 다 묶어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점이 부의 흐름이, 자본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1750년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1750년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시기다. 이게 바로 거기에 서론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팍스 아메리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팍스 시니카로 바뀌는 과도기가 된다. 그게 2025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과 얘기를 하면서 유럽은 쪼그라들고, 일본도 고령화의 극대점에 앞으로 10년, 20년이라고 해서 고령화 때 중국과 일본이나 이런 데는 깔아앉고, 미국은 그 다행인 게 멕시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 젊음을, 노동력이 좀 있어, 그래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한다. 근데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유럽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이 없는데 잘 살기 때문에 노동력이 앞으로는 대이주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이 다가 지금보다 10년, 20년 되면 지금 60살 되는데 80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노동력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니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 재밌는 이야기가,
한반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반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반도는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인 정치적, 국제정치적인 중요성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앞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정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 한반도는 25년쯤 가면은 내부에 외부적인 여건도 있고 내부의 국민들이 깨우침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민족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한반도가 단일 국가가 된다. 통일 국가란 말 안 쓰고 단일 국가가 될 것이다. 그 단일 국가 형식이 진짜 완전히 단일 국가일지 연방 국가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남한의 일정한 세력, 민족주의적 세력이 집권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협력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그 체제가 어떤 체제든지 간에 주권국가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게 그들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저는 2025년을 기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대선이라고 봅니다. 2019년이 되면 시진핑 5년 임기 첫 번째, 보통 두 단계, 이게 10년을 집권하는데 첫 단계가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은 미중 간이 G2E 서열이 중미로 세력교체가 될 것이다. 미중이 중미로 국가 경쟁력 면에서 더 세력교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남한에 어떤 성격의 정치 세력이 남한을 집권하느냐, 남한의 국민 수준이 얼마나 깨어나느냐, 이거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200~300년의 한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체제는, 그래서 1945년 체제는 친일파들만의 그러한 해방이었다 그러면 2018년은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그런 해방과 독립으로 그걸 바꿔내는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게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중국도 패권 국가가 되면은 역사상에서요, 힘있고 나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힘있고 나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깡패 사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 논리가 안 통합니다. 그냥 우기면 되는 겁니다. 힘 있는 게 우기면 그게 정의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는 한 가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또 하나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힘이 큽니다. 국력은 커졌습니다. 근데 중국은 항상 시달리는 게 뭘 시달리는가 하면 자기가 분열되는데 시달려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어느 시대든 역사적으로 분열되는 거에 시달려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달림이 저는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지금 지위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 국민소득의 불평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우면 평등한 나라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발표는 0.353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문기관이나 경제연구원, 민간단체는 0.89 얘기합니다. 매년 노무현 때보다도 지금 더 악화됐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도 그 앞 정부보다 악화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근데 0.4가 넘어가면은 사회적 불안 요인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0.4가 넘었습니다. 0.4.08 뭐 이렇게 나갑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불평도가 더 높습니다. 유럽의 각국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를 하기 때문에 0.3이 전반되어 있습니다. 0.31, 32, 유럽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0.356 공식 통계는. 근데 중국은 2009년에 이미 0.496이었습니다. 2009년에. 근데 2012년 작년 현재는 0.55입니다. 근데 0.6이 넘어가면은 사회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중국 공산당들을
이제 그걸 경제의 불평등도를 가소화시키는 공산당인데 중국 공산당을 처리를 하면은 청산을 하면은 권력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유신하는 게 한계가 있듯이 그 박정희가 유신 때 사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사정한다고. 그 한계가 있듯이 지금 중국 시진핑이가 뭐 부패 척결 뭐 쌓아 멋지고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미 0.55에 진입을 해서 0.6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가 복잡합니다. 중국의 1년에 소요가 2003년에 집단 소요가 5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600건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 소요가. 응? 중국도 간단치가.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6, 7년 후면 15,000불에 달합니다. 그럼 15,000불이 민중들이 그러니까 소득 불균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2년 전부터는 국방비보다는 치안 유지비 예산이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인력 확보하고 정보기구 인력 확보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중국이 우리가 2018년쯤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남북한에서는 협력해서 통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패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미일 통일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할 때. 두 번째는 통일 한국이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분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을 때. 세 번째, 통일 한국이 우리 만주에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남한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중국의 아픈 점, 위구르 문제나 티베트 문제는 당분간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남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중에 통일하는데 중국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티베트 문제든지 위구르 문제 자체는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다고, 중국의 정치에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정치권에서 공공이 내서 우리 통일에 부담을 주는, 중국의 자세에 부담을 주는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어떤 언론은 중국이 북한을 복속시키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복속을 시키려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복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복속을 시켜서 얻을 게 없습니다. 자기들 것도 생기기 바쁜데 지금. 응? 얻을 게 없는데 괜히 분쟁, 그 중국을 복속해서 끌어내면 오히려 중국 전체가 폭발하는데, 저항하고 소수민족이 저항해 중국이 분열하는데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에서 최소한 미국의 영향력을 좀 제외하고 한반도가 좀 중립화로 나가면서 국제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좀 자주적인 입장을 견제하면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미국도 그런 면에서 중국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미국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그 보고서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가정보원의 글로벌 트렌드 2025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불안해할 거다. 근데 미국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 균형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은 아직 역할이 상당히 남았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그건 합리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반미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가더가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미국 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씁니다. 남한에 민족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는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하면은 그래 미국에 충성도 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메가더를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메가더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군인입니다. 미국의 애국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가더를 숭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메가더를 비난할 필요도 없다. 아, 그런 걸 알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나라구나. 근데 우리 친일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가더가 없었으면 자기들이 입지가 없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합니다. 속마음이 어떨까? 조중동이나 또는 이렇게 새누리당에 있는 친일내 뿌리를 둔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식민지배 고맙다 일본이요. 민족분단 고맙다 미국이요. 네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겠냐. 권력도 잡고 돈도 잡고. 사실 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응? 그게 좀 한계점에 달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면서 느낌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야당이지만 여당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일베를 보면서, 일베 쓴 문구를 보면서, 그들이 또 국정원과 일정한 교감을 갖고 서로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또 역사 교과서 왜곡해서, 일본에서는 또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이 한국이 교과서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찬양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역사 교과서도 왜곡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백몇 명이 거기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얘들이 조금 뭔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백선엽이 군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선엽이 자선회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남로당 사건으로 사형문제를 받았을 때 살려달라고 자기가 해서 살려줬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문화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무리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것이 너무 심하게 쓰고 너무 상식을 벗어난 걸 쓰는 걸 보니까, 얘들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세상이 자기들 시대가 끝장나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감으로 느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부산에서 유력한 새누리당의 정치인이 근현대사 연구교수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교과서를 좀 더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모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그것이 세상에 가려집니까?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가네다 류슈다, 친일파 가네다 류슈다 광고하는 거 효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얼마나 초조했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930년에 이완용이가 죽었습니다. 일본 황실에서도 와서 애도를 표명하고, 이완용의 집이 지금 청와대 뒤에 있는 세검정 올라가는 거기에 자화문 근처에 있다는데, 그 당시에 이완용의 본가가 전북 익산이기 때문에 운구를 서울역까지 해서 기차로 가려고 하는가 본데, 그 서울역까지, 청와대 뒤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까지 무려 한 6km를 그걸 애도하는 행렬이 만장이 뒤덮었대요. 수십만 장이, 만장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그것도 동영상으로 그 당시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그 증거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참여한 문상객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김무성 의원이 그 연구교실에 100몇 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문상객과 그 사람 100몇 명, 지구당위원장까지 한 12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사회학이나 무슨 경영학에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례가 이 미국의 동북부의 도시에서
흑인들이 자꾸 이주를 해. 도시 중심지에. 아주 좋은 땅에. 흑인들이 이주를 하면은 어떤 시점이 딱 가면은 백인들이 알아서 다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흑인 천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할렘 비슷하게. 또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인데 그때가 언제냐고 통계를 내봤더니 흑인들이 20%의 거주율을 확보했을 때 그때 백인들이 포기하고 다 이사를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못 살겠다고.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시점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허시파피라고 하는 미국의 중소기업 하는 조그마한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아주 탄탄하긴 한데 장사가 영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의 히피들이 그걸 입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그걸 신고 그걸 사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유명해져가지고 백화점까지 다 실리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계기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확 바뀌는 거 어떤 작은 충격으로도 그전 티핑 포인트가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낡은 찐 반민족 세력들이 끌고 왔던 지금 지난 한 70년 동안의 기간이 이제는 한계가 다다랐다. 그 티핑 포인트가 다가온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국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기득권 세력, 친일 반민족 세력이 끌고 오는 이 세력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아직도 유효한 무기가 뭔가 하면은 고도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냐? 어? 이 고도 성장입니다. 이 부당한 체제를 합리화한 가장 큰 무기가 고도 성장입니다. 박정희 경제건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OECD 쪽에서도 자료가 나오는데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향후에 1% 미만으로 잡습니다. 1% 미만, 이게 성장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파산은 가속화되고, 오늘 아까 이 모임 얘기할 때도 이 모임에서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는데, 이 모이게 된 취지도 바로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임금 노동으로 연망하게 되고, 또 갈수록 대졸자들은 취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도시 빈민화되고, 이런 절망적인 사회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는 지금 이들이 끌려가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는 미국 중심 체제의 자본주의가 끌고 가는 이 자본주의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국내적으로도 회의가 생깁니다. 지난번 여당을 찍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표들을 전문가들이 구성을 하면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안 가진 자들이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안 가진 자들이 세뇌당해가지고 뭐 공영방송이나 종편이나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찍긴 찍었는데 그들이 한번 깨어나면은 그거는 무서운 폭발력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이 깨어나는 시점이 자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점차 깨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 이 펀더멘탈, 사회 변혁의 에너지에 대한 펀더멘탈이 자꾸 충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거를 민주당이 잘했느냐 하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4.19 혁명이 야당이 잘해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6월 항쟁이 야당이 끌고 간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정부는, 이 수구 세력들은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망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더 왜곡하려고 지금 요즘 가중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다. 이 티핑 포인트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사실 그 통일통위원장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일본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들 과거 청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 우리한테 뭐 좀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돈 뜯어먹으려고. 과거 청산하라는 얘기는. 좋지 않냐, 지난번에. 너희들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자기들이 도저히 과거 청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박정희, 정일관, 백선혁, 독립군 토벌대에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됐고, 육군 참모총장도 만들었다가요.
그거는 청산하라고 왜 우리 보고 청산하라고 하느냐고요. 니들이나 청산 잘하라고요. 한일합방은 조선이 행복이라고 사설을 쓴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구독량이 제일 많은 신문이고, 조선말 말소운동을 하면서 했던 조선일보가, 일본말을 국어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했던 조선일보가 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인데, 그거는 청산하라고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고요. 저는 남한에서 우리가 과거 청산하지 않고 일본은 과거 청산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독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쏟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고. 응? 그래서 그런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가 망할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밀개를 설계하는 것이 단지 이 시대만이 아니라 향후 200년, 300년의 우리 한반도의 미래, 민족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김원웅 의원님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네. 김구 선생님 일부러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이런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정치라든가 사회적인 요건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국제에 진출한 그런 집단적인 세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SNS나 이런 데서 보면 민족주의 성향이 사실은 터져나와요. 저도 이제 한 명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일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민족주의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인물들, 그런 집단을 확보하고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민족주의적인 진영에서 그걸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너무 좀 부족한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친일파로 말하지만 그 집단을 정치적인 요건에서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지금 같은 이슈가 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는 뭔가 정치권이 안 되면 시민사회라고 그걸 잡고 물고 늘리는 그런 움직이는 운동을 좀 했으면 싶은데, 또 어떤 방법이 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92년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그 당시에 이제 꼬마 민주당으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갔더니 국회에 갔더니 독립 친일파 후손들은 바글바글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는 지역주의에서 발탁해서 온 사람들이 사실 영남의 지역주에서 발탁해서 돈 좀 내고 삼김 지역주에서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도나 그 중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경제의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직계 후손은 이종찬 의원이랑 저 둘밖에 없더라고요. 저 초등 갔더니. 근데 그때 마침 뭐가 났냐 하면 이완용 재산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해서 찾아가는 사례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자고 제가 이제 재정구 의원, 지금 재정구 의원이랑 이철 의원이랑 저랑 그걸 앞장서 가지고 하는데, 그 서명을 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난 이거 못 찍는다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제 우리가 삼김 청산 이렇게 초선하고 나서 끝날 때쯤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또 뭐 이부영이 재정구 이철 뭐 김정길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삼김 청산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청산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어져 가지고 서울에서 갈비집 식당하다가 이제 다시 4년 있다 들어가 보니까 하나 새로 생긴 게, 진보 진영, 민주 진영과 민족 진영이 조금씩 근접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민족주의라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은 세력을 형성, 대중화를 못합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야만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너무 놓쳐왔다 그동안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전보다도 그게 많이 좀 결합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 결합될 때 이제 아주 2, 3년, 4, 5년 다음 대선 때까지는 아주 상당히 밀착돼가 하면 에너지가 좀 더 증폭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요즘 흐름 보면은 SNS 이런 흐름 보면은 그런 흐름이 그전보다 많이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느끼는 게 제가 민주당에 이제 뭐 몸도 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느끼는 게 요즘 민주당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천안함 사건 또 무슨 북핵 문제 또 선관위 개표 부정 문제 국정원 사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정쩡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어정쩡한 이유가 왜 그럴까?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좀 성숙돼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 성숙되어서 좀 야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회상한데 저는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은 정당하면서 같이 국회의원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식당도 하면서 느낀 게 노무현의 매력은 성숙되기를 거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노무현이라고는 팔면서 노무현에게 잘 보이는 것만 배웠던 사람들이 친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보면 노무현과 같은 것을 행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야당이 유력한 후보 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NLL을 사수하겠습니다 그 말할 때 근데 내가 노무현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게 국경선이 아니잖아. 고민이 안 담겨 있잖아요. 응?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빨갱이란 말 안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빨갱이 말을 들으라는 말 안 듣고 대통령 어떻게 되냐 지금 어떻게 감동을 주냐. 이 대한민국에서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새누리당으로부터 빨갱이란 말 안 듣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들로부터 빨갱이란 말을 듣는 사람만이 진짜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역사적 군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빨갱이라고 지적하는 것, 종북 좌파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건 진짜 빨갱이라기보다는 진짜 종북 좌파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면 다음엔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그런 수구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리는데 민족 문제와 빨갱이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니도 여성 광복군 있고 저희 아버지는 조선으로 열단을 했는데 민족주의 우파입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백범도 민족주의 우파거든요 사실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일베 사는 여기 사는지 모르겠는데 빨갱이 종북 좌파 이렇게 쓴다고. 근데 저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걔들이 저를 빨갱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서운할 것 같아요. 명예롭게 생각해야죠. 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희생정신, 도전정신, 과감한 자기 확신, 대통령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다가 쓰러지면은 그 깃발 누가 들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동도 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가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김은혜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